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초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내년 초는 아니고 아마 내년 초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확한 멘트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였는데 추경도 추가 경정 예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입장이 많이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입장에서 사실은 문장 하나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네. 특히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추경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는 임기 중에 추경을 10번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네,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 직후에 그때 이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그때 이제 코로나 피해 막바지라서 한 번 추경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경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예.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 최소화를 통한 건전 재정이 우리의 기조다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 그 기조가 바뀐 겁니까? 기조가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재정 준칙이라고 하죠. 이제 아직 이 재정 준칙 세우자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전체 GDP에 적자를 안 볼 수는 없고 GDP의 재정 적자를 한 3% 안에서 보자 이런 목표고 우리가 매년 그래도 2% 이상은 성장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매출이 2%씩 올라가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한 3% 안에서 보자. 올해 이달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적자를 한 30만 원 안에서만 보자. 이렇게 적자의 하단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 재정도 딱 3% 적자 딱 그 정도만큼 아주 짜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세수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종부세나 법인세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최소 80조 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적게 써도 이렇게 적자가 크는데 내년에 이제 재정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을 조금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IMF도 그렇습니다. 우리 네.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춰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올해 성장률만 해도 2.5에서 지금 2.2까지 내려갔고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 성장률 보면 1분기에 잘 했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3분기도 0.5쯤 나올 줄 알았더니 0.1 겨우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연속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0.1 플러스가 나면서 겨우 리세션 벗어난 정도인데 예. 네, 이제 그 와중에 IMF도 성장률을 낮춰잡았고 IMF가 내년도 2.2라고 했는데 2.0으로 낮춰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낮춰잡은 건 내년 낮춰잡은 숫자가 공교롭게 우리 KDI하고 똑같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2.5에서 2.4로 여름에 내렸었는데 이제 곧 다시 잡을 거고요. 이달 말쯤에 다시 잡은 게 나오고. 근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보면 더 짭니다. 미국 쪽 신용평가사들 시티나 이쪽 JP모건이나 이쪽 보면 1.8, 1.9. 우리도 대신증권이나 신영증권 보면 2% 아래로 잡아놨습니다. 내년 성장률을요. 성장률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잠재 성장률 아래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아래로 떨어진다는 소리는 바꿔 말하면 정부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예.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그러면 재정을 좀이라도 좀 용산해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뭐랄까 틀어지고 있는 거,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특히 내수가 여러 통계에서 네. 아주 뚜렷하게 식어가고 골목 상권이 뭐 몇십 년 장사했지만 이런 적 처음이다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상인들 만나면 다 아유 살다 이렇게 안 좋은 적 없어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통계청이 2,700개 뭐 마트, 대형 마트부터 편의점, 슈퍼, 면세점까지 전부 일일이 확인해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월별로도 나오고 분기로 나오는데 분기로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매 판매를 항상 늘면 늘었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떨어졌고 그때 한 번 떨어졌을 때도 1분기 만에 10.3%가 완전 그냥 이렇게 급성장했고요. 소비가 다시 살아났고 10년 넘게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우리가 2020년 4분기에 전부 셧다운 완전히 문 닫았을 때 소매 판매가 2.0%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난 며칠 전에 나온 3분기 보면 마이너스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하하. 네. 그리고 그게 2분기고 이번 3분기도 또 마이너스 1.9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 중요한 건 10분기 연속 우리가 20여 년 동안 4분기 이상 연속해서 소매 판매가 줄어든 적이 없는데 예. 지금 10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우리가 95년 때부터 만들었는데 통계 작성 이후엔 최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비누부터 뭐 샴푸, 뭐 식음료, 운동화, 뭐 의복, 소비재를 우리 국민들이 점점 안 사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확실히 침체인데 이건 인구 감소도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이것저것 영향 주지만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2015년부터 줄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는 줄 때인데 그게 지금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진짜 단군 이래 뭐 이렇게 우리가 한 3, 40년 동안 소매 매출이 소비가 계속 늘고 소득도 계속 늘었는데 이거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건 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그러려면 사람은 줄어드는데 소매 판매가 똑같으려면 우리가 소비를 한 사람당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뭐 돈이 임금이 있어야죠. 올라가야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그 소비가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목 소득만 올라가지 이거 물가 대비하면 우리 소득은 3년째 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올라갔던 게 참 대단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사람들 엄청 늘어나고 있죠. 네. 지난해 100만이 폐업 신고를 했고 자영업은 뭐 아시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은 경기도 안 좋지만 금리도 잘 안 떨어지고 있고 상가 공급도 기본적으로 많고 여기에 다들 이 모바일로 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소매 판매 지수는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 네. 특이한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통계로. 60세 넘어서도 뭔가를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자영업이 돈이 더 있는데 더 벌려고 차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차리고 있다. 그 후에 특히. 그런데 네. 또 금방 문 닫게 된다. 그중 태반은 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닫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예. 정부가 이제 매월 내놓는 최근 경기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기재부가 거기에 보면 7달 만에 그래서 정부도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해야죠. 네. 우리 고용 시장도 뭐 숫자상으로 늘어나지만 전부 나이 든 사람들 일자리 아니에요. 네, 실업률 보시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지난달 실업률이 2.1%니까 이게 진짜 완전 고용 상태인데 미국처럼 고용이 좋은데도 4점 몇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지난해 44만 개 일자리 늘었는데 그중 22만 개가 60대 이상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용이 수치상으로는 좋지만 내용은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단기 근로자라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거의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예. 얼마나 늘었을까? 2년 전에 8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기 근로자가. 네,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1,500만 명입니다. 어이구. 2배, 2년 동안 이만큼 단기 근로자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통계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실업률 통계가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데 뭐 주 한 시간만 일해도 그 실업자에 안 잡히고요. 뭐 예를 들어 아버지 가게 일 도와주면서 월급 못 받아도 주당 18시간 이상만 일하면 그 취업자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률, 실업률 통계가 사실 우리 이렇게 체감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있죠. 네. 그나마 대기업들의 수출을 통해서 뭐 한 2%나 그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제 트럼프 들어서서 수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자세히 설명 들었잖아요. 예. 네. 지금 정말 우리 수출 기업만 바라봐야 하는데 수출 기업이 우리 예상치를 잠깐 꺾이니까 3분기에 우리가 0.1 성장률이 또 확 내려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우리 기업들이 예상대로만 해준다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투자라면 이제 투자는 보통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건설 투자는 내년에 예상되는 게 2.7%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비 투자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치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일자리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워낙 커서 우리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줄지 그게 이제 일자리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환율 하나 우리가 유리합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수출하기는 유리해지는데 예. 요게 그동안에는 이게 먹혔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데 이 환율 떨어지면 또 트럼프 당선자가 또 지금 벌써 우리 저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또 몇 년 만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옛날에 저 플라자 합의할 때처럼 불러다 놓고 야, 한국 돈 같이 올려 이렇게 해버릴 수도 만약에 그런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불확실성이 이것저것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안 좋고 전망도 더 안 좋고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 추경 편성까지도 고려하게 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인데 그런데 정작 그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나 여당 국민의힘은 아직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그러니까 논의가 아직 깊이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은 아마 찬성할 거고 돈 푼다는데 뭐 정치권은 당연히 찬성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는 검토되거나 협의된 바는 없지만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뭐 내수 경기 진작 이런 거지 양극화 판단이 들면 정부 측과 교감해봐야겠다 했는데 기재부는 오히려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면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용산과는 조금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당정 청 간의 논의는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원장 전 KBS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인물 저는 해병대 그 최상병 그 수사 때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전 수사단장입니다만 박정훈 대령. 이번에 구형 받았죠. 네, 구형을 이제 징역 3년이나 받았는데 구형을 받았으면서도 해병대 예비역이나 시민단체 종교인 등 이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이제 탄원 이제 무죄다라는 그 탄원서가 하루도 안 돼서 15,0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TV 화면에서 봐도 그렇고
피의자면서도 구형을 그렇게 3년이나 받았으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거. 예. 이게 과연 뭘까? 그리고 뭐 지난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무슨 경로에 따라 여러 가지 이종섭 전 이제 호주세다 출국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나중에 뭐 재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던 인물이었다라고 해서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박종훈 대령은 뜬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이번 주에 또 나와서 말이에요 보도가. 최준 원장 뜬 인물.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총리 하마평으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22대 총선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용이 되더니 다시 또 총리 하마평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정진석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상당히 좀 과묵하게 떡 버티고 철저한 방탄력, 방어,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는 듬직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새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리 정진석. 하마평에는 주호영, 권영세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항상 빠지지 않죠. 정진석 비서실장. 아, 그래요? 예,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그동안의 그 스타일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와서 특별감찰관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뭐 그거는 그래도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다 치고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저는 가라앉을 줄 알았었는데 예. 당내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논란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대표가 보이는 행태는 역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꾸 수사를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 있었던 일을 수사에 일임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기존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여권 내에서 목소리를 냈던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 가지고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던 때와 너무 다르다. 요즘 특히 이번 주에 한동훈 대표는 영 과거의 한동훈과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진입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당원 게시판 얘기 조금 이따 좀 해보고요.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예, 오세훈 서울시장. 예, 과거 서울시장 경선 때 명태균 씨와 어떤 연루설, 뭐 개입설로 상당히 좀 매를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명태균 지인이 명태균에게 직접 뭐 3,300만 원을 뭐 이렇게 입금을 했다. 1억은 전혀 아니고 그건 사실 무건이지만 어쨌든 금품을 그렇게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돼서 상당히 좀 지난 한 주 동안 좀 힘들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오세훈 시장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전화 통화 녹음된 거 말고 그냥 뭐 지인과의 대화 녹음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요즘 나오면 지인과의 대화더라고요. 글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다 녹음을 하고 녹취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일전의 보도들을 보면 그 명태균 씨가 타고 다녔다는 차의 그 운전기사가 지금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차 안에서 누구 다른 사람하고 타서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녹음해 놓은 거예요. 다 녹음한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통 오랫동안 녹취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지우거든요. 핸드폰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일이 그런 부분들 아마도 다 녹취를 하고 또 별도로 저장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곡간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얘기했습니다만 언급되는 인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점점 불어나고 이제 뭐 갈래도 점점 늘어나고. 안철수 의원은 뭐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라고 하더니 또 같이 찍은 사진까지 나오고 또 뭐 명태균이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한 게 또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도 또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이제 이어가고 있고 이게 명태균 이 지금 녹취가 이 앞으로 전국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뭐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관련된 그런 대화 내용도 있고 물론 뭐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그렇게 해서 뭐 이 녹취 그 보도가 나오면 그 모든 게 다 수사 대상이에요? 그럼요, 다 대상이 될 수밖에. 누군가 고발하면 수사할 수밖에 없죠. 고발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고 설령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이제 수사가 갈래를 칠 거 아니겠어요? 수사의 생리상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녹취가 다 하나의 근거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증인으로 볼 수 있고 참고인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태균 씨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여권 내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등등 다 잠잠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부부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 쟁점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녹취의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대화할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대화하더라도 녹취를 하고 들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게 뭔가 음습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근데 뭐 그래도 100번 뭐 괜찮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연결되고 또 같이 통화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더 그렇죠. 이게 이 사안의 폭발성이 있죠. 네.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을 텐데 그렇겠죠. 대통령 육성이 들어가 있는 건 더 이상은 없나 봐요. 없는 것 같아. 아직 안 만약 나온 거 있으면 보니까 이미 벌써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김건희 여사 그때까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대통령에 의해서 당선인 시절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간에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됐다는 게 입증에 나올 수 있다면은 설령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국에 앞으로 큰 핵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자, 그건 그렇고 아까 한동훈 대표를 진인물로 꼽으면서 당원 게시판 얘기를 했는데 뭐 우선 그 최창현 교수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과 본질이 뭐라고 봅니까? 전 지금 본질이 이제 일각에서는 네. 뭐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 한동훈 대표 본인은 나는 쓴 적 없다라고 했으면 당신의 부인이나 장인 장모한테 물어봐서 나 쓴 적 없다라고 말하면 그 말만 공개해라. 왜 그 말을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뭐 한동훈 대표가 정말 아무런 자신의 가족과 관련이 없다. 이거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하면 되는데, 근데 전 이 문제가 결국 친윤과 친한의 갈등의 문제라고 저 봅니다. 물론 배경에 그게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 만약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정말 한동훈에도 올렸다면 친윤은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완전히 이제 하나의 그 꼬투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어하는 것 같긴 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가족이 있었을 가족이 수도 있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내 문제를 수사로 가져간다. 이것도 사실 그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거 당내 문제, 정치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사법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당원 게시 이것까지도 수사의 대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썩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멘트죠. 그 위법 행위가 있다면 있다면 수사로. 그래서 이제 일단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이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까지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하려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니, 아직 그 수사를 그죠. 의뢰하지는 않은 의뢰하지 거죠. 않은 거죠. 근데 그 수사로 가면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수사로 갈 건 아니었고, 이렇게 되면 자꾸만 처음에 이 문제가 그냥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걸로 봐서 한동훈 대표가 점점 이렇게 되면요 어려워집니다, 상황 자체가.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진인물을 꼽았던 건데 지금 뭐 국면을 어떻게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려 하는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 이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기존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본질을 꿰뚫고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예. 것들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스타가 된 건데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정말 가족과 관련하는 사람이 올린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친윤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친윤과 친한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거다, 이 사안이. 그래서 조금 사안이 원래의 그 문제에서 좀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최준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문제 사태의 본질 여쭤보셨는데 저는 뭐 차창렬 교수님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친윤이 정말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구나. 좌초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뭔가를 항상 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번 이 댓글 문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건도 다시 나타나면 제2, 제3의 공격을 가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여실히 느꼈고 예. 글을 저는 말이죠. 가족들이 지금 관련된 글을 가족 명으로 쓴 게 지금 900건이 됐더라고요. 900건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무슨 사설을 올렸거나 칼럼을 올렸거나 뭐 이런 별 큰 문제 되는 건 없는데 가족명으로 이제 욕설 비슷한 게 이제 몇 개가 이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저는 만에 하나 그 욕설이라는 험담하는 대통령 직접 공개하는 이런 댓글을 한 대표의 가족이 설마 썼을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 썼다면 글쎄 이득이 없죠. 이게 뭐 좀 어렵고 상당히 비판하는 소지가 있지만 이게 뭐 당 대표의 거취 문제와는 직결되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 다만 만약에 가족이 썼다면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한동훈 대표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가족 관리도 예, 못했을 뿐더러 예. 또 충분히 한 대표와 가족 간에 뭔가 무언의 공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침묵을 지키는 게 오히려 전략적 침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만약에 실제로 가족이 했다면 이미 벌써 뭔가 이 똑똑한 한동훈이 뭔가 복선을 깔고 메시지를 던졌을 겁니다 아마. 근데 침묵의 어떤 복선, 나름대로 고난도의 어떤 이 함정을 파놓고 의도된 침묵을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밝혀질 경우 너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예. 이게 지금 일단 전수조사를 하면은 결국은 밝혀지겠죠? 뭐 당무감사까지 아니더라도 그건 금방 밝혀질 겁니다. 아마 홍보국에서만 조금 이제 조사를 해도 밝혀질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수사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진 원장 말씀처럼 자신의 가족이 하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서 오히려 친윤을 이제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런 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최진 원장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고도의 생각까지 하실까? 아니, 당대표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만 언론적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다른 데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데 한동훈의 가족들이 보면 아시겠지만은 다 상당히 그 지식인들입니다. 부인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주 그 상류 엘리트층인데 최소한 이 글을 썼을 경우에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글을 짐작을 못했다면 정말 어리석고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 뭐 한동훈 대표 가족이면 엘리트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가 아닌 누가 최진 원장이 만약 대표다 그럼 최진 원장이 그런 쓸 가족이 있겠어요? 바보들이 아닌 다음에? 그렇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가족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올려서 자신의 가족이 도움이 돼야 올릴 거 아니겠어요? 화풀이라도.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대응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꽤 논란이 되고 언론의 보도량이 늘어나고 그러는데도 계속 같은 의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과거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 스탠스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이것도 전략적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의구심한다는 거죠. 만약 가족이 했다면 저는 일찍 뭔가를 제스처를 취했겠고 오히려 아니라면 가족이 아니라는 확신이 선다면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충분히 친윤계를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친윤 친한계 그런데 갈등이 친윤이 심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밝혀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데 그거 만약 한 대표 가지고 안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친윤을 공개에 몰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별로 공공에 빠지지 않는다고. 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는 뭐 물어봤을 그렇지, 뿐인데. 뭐 당신이 가지고 했다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아니 그거는 여기 계신 분이 점잖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인터뷰 언론 보면요 정말 세게 공격합니다. 장해찬을 비롯해서 아주 맹공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한동훈한테.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닌 경우 드러날 경우 정말 친윤계는 못쓰게질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벙뜰 수 있어.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공격을 친윤계가 가하더라도 별로 이제 국민들이 별로 설득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장해찬 씨는 지금 사실 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친윤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고 김기현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근데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김재원 최고가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밝히면 될 거 아니야. 당신 가족이 아니라면 아니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말은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요. SNS에 글 올리는 거고 왜 자꾸 논란을 되풀이 하느냐. 그렇죠. 당신이 가족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냥 이 그렇죠. 정도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장해찬 전 최고의 말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격의 비밀을 제공하는 건데 친윤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로는 친윤이 충분히 공세를 강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오늘 현재가 보면 친한의 완전히 뭐 진실 뭐 그렇죠. 공방으로 좀 확산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뭐 당원 게시판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한동훈 대표도 벌써 이제 대표된 지 꽤 됐잖아요. 됐죠. 네. 그 동안에는 대통령과의 대립각 같은 걸 세우면서 뭔가 좀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뭐 그러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뭐 특별감찰관으로 살짝 또 좀 갈등을 만드는 듯 하더니 기자회견 이후에 아무런 뭐 대응 카드가 없으니까 여전히 특별감찰관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건 그냥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시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뭘 끌어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전혀. 제가 그래서 진입무라고 얘기한 게 당원 게시판 건도 건이지만 전반적인 그런 맥락들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제가 그 진입물로 제가 꼽았던 건데 한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나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자기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와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막혔고 거고. 못하니까 다만 뭐 내각 개편, 뭐 대통령실 개편 소리 질러 왔는데 윤 대통령이 하겠다. 좀 지켜봐라 이러니까 지금 속수무책이 된 거죠. 대각도 뭐 늦춰질 거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겠다는 거고. 하겠다고는 하지만 늦춰진다고. 하마평은 자꾸 나오고 있고. 게다가 하마평에 나오는 인물들도 사실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인물들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분들이 뭐 능력이 뭐 역량이 떨어진다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 걸었던 보수층이나 중도 보수층 이런 분들이 볼 때는 한 대표가 이제 점점 윤 대통령에 막히는구나. 네. 그런 인식이 자꾸 강해진다고요. 뭐 돌파구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그럼 과반수 50점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선은 유란 관계 말하자면 당정 갈등 관계에 대한 리더십이 글쎄 지금 뭐 여기서 대화 나누지만 참 뭐 50점을 뭐 겨우 넘을 수 있어서 별로 점수가 후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야 관계 네. 뭐 별로 리더십 하나 가는 거. 세 번째가 그야말로 한동훈표 정책 뭐 없지 않습니까 별로? 네. 그런 점에서 점수가 영 시원치 않겠다 이게 좀 뭐 우리 차 교수님 저나 뭐 대학에서 맨날 학점 매기지만은 별로 좋은 학점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코치해 보신다면 저는요.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항상 사직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직생. 네, 지금 워낙 친윤이 강고하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또 지지율이 또 지난주 20%였어요 갤럽이 지지난주 20%였고 그대로라고요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막았어요. 17%에서 이제 올라왔다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하반 경제성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하려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거론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넘어서지 않고서는 안 그건 된다. 안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났는데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는 함부로 당대표 추출 못할 겁니다. 아마 지지율이 올라가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한동훈 대표 스스로의 지지가 떨어지면 당내에서는 지금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친한 세력이 있긴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지지밖에 없고 그 지지를 확보해 나가려면은 국민 일반이 갖는 눈높이에 부합한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얘기해 왔듯이. 근데 지금 그 스탠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막혔죠. 막혔어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좀 그걸 돌파 못하면 어렵다. 비슷한 연장선에서 뭐 조언을 해준다 한동훈 대표한테 이를테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은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리더십을 발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딱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한계 속에서 본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맨날 얘기하는 한동훈표 정책 브랜드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대표하고 달리 그다음 윤석열 대표하고는 달리 한동훈이 당 대표가 다니까 저런 게 다르구나.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부분을 해낼 수 있겠다. 어떤 국민들이 중도층이 태감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브랜드 1, 2, 3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것도 없이 계속 정치 바람에 정치 이슈에 계속 매몰돼가는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본인 한동훈표 정책의 브랜드 이런 부분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아직 있다. 그게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이제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소득이나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파격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서민들이나 그 부분에도 좀 주목을 받았죠. 물론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은 많은 국민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논쟁이나 주목을 받을 만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요 지금 그런 정책 나와봐야 크게 주목 안 할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돌파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아닌 말이죠. 돌파하기 어려워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양극화 해소한다고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좋았습니까?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정치적인 게 기반이 탄탄하면 그 정책이 힘을 받는 건데 웬만한 정책은. 근데 지금 현재 웬만한 정책 내놔가지고 뭐 금투세 어쩌고 뭐 무슨 뭐 가산 자산 이런 거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은요 현재 국민들은요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근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이 당과의 어떤 갈등, 한 대표와의 네. 갈등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 지금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주 간명했어요. 할 일을 다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 표현의 배경에는 한 대표는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흠집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거죠. 깔려 있었잖아요. 깔려 있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거 의혹은 커지니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넘어라? 너무 난 그거 못 넘은 말이죠. 전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정체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늦었어요 지금 솔직히. 그런데 네. 못 넘을 것 같은 게 현재의 그 대다수 관측인 지금 것 같기는. 한동훈 대표가 이 낱맞춤을 얽혀있는 정치예요.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는 그거는 어차피 보수 진보고 다수의 중도를 끌어오거든요. 중도층 한번 물어보세요. 정치 이 얽히고 슬쩍 골치 아픈 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책? 확실히 한동훈 너만의 표를 보여줘야 되는 그게 없이 정치 늪에서 허덕이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결국은 중도를 잡는 한동표 민생 정책 브랜드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뭐 앞으로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시 36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과 비교해서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이제 제법 정체 구간이 깁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길보다는 충청권에서 이어지는 길 위주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또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각각 15km 구간씩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여주휴게소와 이천에서 각각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양지에서 양지터널, 또 용인에서 마성까지 정체인데요. 마성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더 가서는 광교터널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조남 분기점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3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2km가량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반대 방향 차선에서도 2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과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2일 회의에서 말이죠. 아침 회의에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예. 좋은 말씀이고 점잖은 말씀인데 대단히 좀 낯설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의 그 이제 유진교사 예, 사건 예.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른 분들 여전히 뭐 강한 말을 쏟아내는데 네. 당 대표는 본인이 자기의 사건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말은 원론적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그냥 핫한 말을 꼽아왔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뭐 죄송하지만 오늘 그냥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핫한 말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본인 뭐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4차 집회 장외 집회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계 발언 안 했죠. 네, 침묵을 하죠. 그리고 이쯤 되면 대통령도 뭔가 좀 국정쇄신의 개각품 얘기하는데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작심하고 아예 그냥 침묵. 이것도 그럼. 괜찮네요. 예. 한마디씩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핫한 대목이다. 그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해석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선고 예상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1심 때는 15일 날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다. 한 정도에서 150에서 200 정도 생각한다고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거법. 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150, 200 나오면 2심에서 80으로 깎이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저는 이게 징역이 이제 1심 15일 날은 징역 구형이 2년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3년이죠. 3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볼 때 특히 위증교사는 워낙 뭐 엄중하게 다룬다고 얘기하고 또 김진성 씨가 그 지금 위증을 했다고 한 사람 그 사람 얘기가 자기는 위증을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래서 상당히 양이 나올 것 같은데 워낙 반대로 자꾸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는 뭐 어차피 형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증교사가 평균을 해보니까 뭐 83% 가까이가 징역형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높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며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번 위증교사 이 두 건이 과연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냐인데 아시다시피 2027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보다 한 뭐 거의 1년 전에 앞서 2026년 뭐 6월쯤 제1야당 후보로 확정이 될 경우에 그럼 재판부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과연 공직선거법과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대법원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이랄까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런 칼럼이 그런 있었죠. 식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당겨가지고 조기에 확정을 예. 지어버리고 이렇게 나가면 트럼프의 사례를 들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이 과연 그 뭐 유력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과연 예. 선거 불출마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의 향배가 중요한 것이다는 거죠. 민심의 향배는 바로 이제 여론조사인데 아직까지 보면 지난번에 우리도 방송했지만 1심 공직선거법 1년 징역형 받고 이재명 대표만 난리 날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지도 뭐 하나 뭐 떨어진 거 있나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 지지도가 오히려 10% 이상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고 이재명 높은 대권 주자 1위 지지율이 계속 된다면 예. 그럼 저는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대선이 2027년도 3월인데 예. 민주당이 아무리 빨리 당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전당대회를 말이죠. 그게 아무리 당겨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몇 개월 전에 판결이 났던 거였거든요. 예. 그 트럼프 예를 자꾸만 드는데 저는 그것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아니 당초 예정보다 한 3, 4개월 정도는 빨리 당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조 대법원장 예. 조희대 대법원장인가요? 지금 얘기가 633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1심 판결도 공직선거법이 너무 2년 2개월 만에 나왔어요. 기소한 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후년까지 왜냐하면 적어도 공직선거법은 3개월 내에는 끝내고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3월 예. 봄까지는 2심이 나올 수 있다고요. 예. 그럼 대법원 판결이 그 후년까지 끌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이 워낙 2심이 길게 끌었기 그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얘기인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나온 것처럼 민심이 계속 지지를 보내면 대법원도 판결을 늦출 가능성이 매우 있죠. 높다라는 해석과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글쎄요. 알기 없죠. 그야말로 그건 모르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일입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중형이 나온 말이죠. 흔들릴 거예요. 당장 뭐 대선주자 유상이야 그대로고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심 두 개가 다 1심에 중형이 피선권 박탈 이상이 나오면. 그래도 무슨 포스트 뭐 이재명의 뭐 비명계들의 어떤 공개적인 활동 이건 어렵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상상이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에너지 모아갈 수 있죠. 두 개가 다 저기 그렇게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지났잖아요. 한 7년 반 정도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일정 원칙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우리 소관이 아니죠. 지켜보자고요. 사법부 소관이.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썼다는 걸 또 기소해서 재판에 하나 더 재판했죠. 추가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홍준표 지사 같은 사람도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언급을 했던데 지금 벌써 이게 5개 재판에 올리는 검찰의 행동이랄까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법인카드 그렇게 유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기소한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건데 단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미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사건 더 많고 대장동 위례 뭐 백현까지 해가지고 꽤 10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꼭 기소했어야 되는가? 그걸 하려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도 기소했어야 돼요. 그러면 앞뒤가 맞아요. 제가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항상 검찰의 권리, 권한에 네. 대해서 권력이 수사권과 기소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군가를 특정인을 수사해서 기소할 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안 수사하고 안 기소할 권리가 글쎄요. 무서운 거거든요. 기소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죄가 나와서 하는 건데. 더구나 이제 큰 대형 공정하게 하질 않으니까. 예, 대형 재판을 4개나 받고 있는데 굳이 뭐 법카를 하나 더 추가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장동 이 재판이나 이제 대부송금 이 부분은 워낙 이게 덩치가 크고 복잡한 사안이라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대선 전에 판결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하고 이 위증교사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앞으로. 네. 아무튼 이건 뭐 벌써 오래전 일이라 다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이 뭐 선거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재명을 직접 겨냥해서 수사를 하자. 그 당시 정치권에는 많이 횡행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회창 당시 후보가 대선에서 낙마하고 이른바 이 차떼기 네. 정치자금 그게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이회창 당시 후보는 수사 대상에 올리질 않았다. 예. 뭐 이제 바로 이런 것이 함께 대통령 권력을 놓고 다투던 당선자 내지는 대통령이 자기의 저 상대방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차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분석과 해석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얘기를 뭐 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근데 뭐 4개의 재판이다 5개 재판까지 뭐 이런 어떤 민심의 역풍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법인카드 이건 기소 안 할 줄 알았어요. 글쎄요. 그리고 뭐 돈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돈도 이상하게 쓰긴 썼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꼭 기소까지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또 역풍이 얘기가 나올 정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뭐 먹고 사먹고 주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당연히 잘못된 거고 기소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그렇게 많은 사건에 연루된 이 제1 야당 네. 대표인데 굳이 그걸 기소까지 했어야 되나? 다른 건 그렇게 공정하다는 인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4+1 일 되는 거 이거 벽화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이거. 잘 알지도 못해요. 이제는 하나하나 관심이 별로 네, 없죠. 별로. 워낙 다 큰 뭉뚱그려가지고. 네, 워낙 큰 건들이 많기 예. 때문에 이건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 부분들이 큰 문제죠. 예. 네. 자, 검찰의 행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장외 집회 파란색 옷 입지 맙시다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참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파란색으로 입고 민주당의 색깔을 과도하게 내는 게 이게 자꾸만 그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장외 집회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끼리의 어떤 모습처럼 보이니까 이게 민주당이 주최한 거긴 맞죠. 맞는데 뭐 색깔 좀 빼고 일반 시민 단체들이 공동 주최 형식이에요. 사실은. 민주당 같이 주최하긴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도 파란색을 입지 말라는 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자신들만 똘똘 뭉쳐서 단일대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그 파란색 입지 말고 자유롭게 와라. 그래서 좀 많은 중도층들에게 좀 어필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좋게 해석을 해서. 근데 뭐 어차피 당원 위주로 모이는데 파란색 옷 입지 마라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아니 이건 뭐 집회 전략에 솔직히 말해서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파란색 안 짚는 거. 그래야 중도 합류했다, 일반 시민들 합류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럼 뭐. 근데 그런 거를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사발 통문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그것도 당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굳이 이제 와서 그 넥타이 파란 거 안 매는지 제가 앞으로 보려고 그래요. 서로 파라고 매고 안 나오는지. 이제 뭐 은밀히 공문 보냈는데 이게 언론에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야를 보면 사실
상당히 좀 뭐 세련되지 못한 전략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 집회가 하나의 중요한 그 이제 좀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오늘 얼마나 참여하느냐, 일반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기서 계속 머무르다 보면 점점 이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지층만 모인 거지 중도층은 여든 야든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집회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4차례 했는데 이렇게 뭐 올라가는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별로 뭐 정체인데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올라갈까 내려갈 때는 1차적인 분기점이 이제 연말 개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총리나 이제 하마평. 근데 지금 총리 하마평 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 정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변할지. 그래서 정치형이거나 어떤 공격형 뭐 이런 총리는 더 이상 저는 먹히지 않다고 오히려 이제 민생 경제통 경제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문제. 그러면서 참신한, 그죠? 예, 뭐.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사실 너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런 분 중에 그 총리를 좀 와주세요 그러면 아이 싫어야 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안 찾으려고 하는 거 항상 정치형 돌격대응만 찾다 보니까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거명은 뭐 할 수 없지만 저는 뭐 얼마든지 좀 많이 알겠고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금투세 처음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싹 돌아서서 폐지 쪽으로 갔잖아요.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것도 또 슬금슬금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가 반발하니까 재계랑 공개 토의하자라고 지금 또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슬쩍 물러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도층 의식해서 이제 중도층 내지는 뭐 보수층까지도 보수층까지 이제 아우르겠다는 거죠. 그 전략입니다. 이게 선거 전략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의 위치가 이제 확고해졌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와는 좀 별개로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기존의 그 스탠스를 바꾸려는 것 같아요. 중도 보수 쪽을 확장해 나가는 거 그런 생각인데,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 볼 때 그런 감세 정책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건 원칙상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에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히 금투세를 만약 뭐 폐지 내지 유예하면 우리 주식시장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마저도 또 물러서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그런 정책적인 그 지향은 뭔지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거죠. 건 의미인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서민들에 대한 그 사람들 중심, 중도층 중심적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묵혔던 걸 좀 여러 가지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보면 우리 같은 평론하는 사람보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고. 아니 한동훈 대표는 명확해요. 상법 개정은 안 된다. 그 가상자산 과세도 안 된다. 그냥 명확해요 그쪽은. 아니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든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했으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각인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큰 이슈에서는 사실 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최상렬 교수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의 당의 정체성까지 이제 흐리멍텅해지면서 그것도 한 번에 결단 내린 게 아니라 슬금슬금 눈치 보며 빠지는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은 나중에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저는 중도 확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더 중요하다고 보신다. 어차피 지지층은 지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도 확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직진분동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달 토요일마다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특집 보내드리고 있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격동의 미중 관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추가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잠깐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